오늘 이 시간에는 질량 분석법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기기 장치의 질량 분석관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질량 분석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분자량을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분자식, 분자의 구조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기 장치는 시료 도입부, 이온화부, 질량 분석관, 이온 검출부, 이온 기록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시간에는 질량 분석관과 이온 검출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 분석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질량 분석관에는 카드로플 방식, 아이온 트랩 방식, 타임 오프 라이트 방식이 가장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카드로플은 사중극자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카드로플의 특징은 레졸루션이 유닛 레졸루션이기 때문에 분자량을 123.5 소점 한 자리 정도까지만 알아낼 수 있는 해상도를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리고 매스 레인지도 대략 한 2000 정도까지만 측정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온 트랩의 경우에도 역시 유닛 레졸루션 또는 좀 더 높은 고해상도 레졸루션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역시 분자량의 범위는 대략적으로 2000 정도까지 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타임 오브 플라이트, 비행 시간 검출기의 경우에는 아주 고해상도로 그 질량을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123.4567 소수점 네째 자리까지 그 정확하게 MOVG 값을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타임 오브 플라이트의 경우 보통 매스 에러가 10ppm 이내의 아주 좋은 정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매스 레인지가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아주 높은 분자량까지 측정이 가능한 것이 타임 오브 플라이트 검출기의 질량 분석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우선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사중극자 질량 분석관 카드로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중극자와 같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폴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가 있고요. 그래서 폴 두 개에는 DC 볼티지가 가해지고 또 나머지 두 개에는 RF 파워가 가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RF분의 DC 볼티지 레이시오 값에 따라서 실제 이 안에 들어가는 다양한 이온들의 MOVG 값이 서로 분리가 되는, 분석이 되는 원리를 가진 것이 사중극자 타입의 질량 분석관이 되겠습니다. 즉, 이 사중극자 타입의 질량 분석관에 네 가지 이온이 들어간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들어가게 되면은 이 DC 오브 RF 파워의 레이시오 값을 우리가 스캔을 해주게 되면은 그 스캔에 따라서 자기가한테 맞는 이온만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게 되고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가지 이온이 스캔에 의해서 통과를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검출기에서 검출이 되어서 이와 같은 질량 스펙트럼이 얻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사중극자 타입의 질량 분석관이 되겠습니다. 실제 사중극자 타입의 질량 분석관의 경우에는 이렇게 매스를 스캔 모드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싱글 매스만 선택을 해서 싱글 매스만 안으로 넣어주는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스캔 모드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총 4가지 이온이 있게 되면은 실제 최종적으로 4가지 이온에 대한 매스 스펙트럼이 얻어지게 되겠죠. 그와 별개로 싱글 매스 트랜스미션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이 4가지 이온 중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이온만 질량 분석관이 통과하게끔 이렇게 DC하고 RF 볼티지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저희 분석하고자 하는 이온만 검출기에 도달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선택적으로 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량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이 모드에서 주로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이온 트랩 방식의 질량 분석관, 아이온 트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리는 사실은 쿼드로플 방식하고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역시 아이온 트랩의 경우에도 RF 파워하고 DC 볼티지를 조절을 해서 MOVG 값을 우리가 분리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와 같은
트랩에다가 이온들을 트랩을 해놓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아이온 트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트랩에다가 RF하고 DC 볼티지를 적당하게 조절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이온들을 하나씩 트랩에서 빼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빼낸 이온들을 우리가 디텍터에서 검출을 하게 되면은 M 오브 G 값을 알아낼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방식이 아이온 트랩 방식의 질량 분석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직교 자기장 타입의 질량 분석관, 마그네틱 섹터 방식의 질량 분석관이 있습니다. 이 마그네틱 섹터 방식의 질량 분석관은 이온을 자기장과 전기장에 두고서 자기장이나 전기장을 변화시키면서 이렇게 M 오브 G 값을 알아내는 방식이 되겠는데요. 이때 M 오브 G는 그 이온의 곡률 반경 R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 R 값을 측정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M 오브 G 값을 알아내는 질량 분석관이 마그네틱 섹터 방식의 질량 분석관이 되겠습니다. 한번 이를 이론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생성된 이온이 이와 같은 직교 자기장하게 놓이게 되면은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온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아마 2분의 1 mv 제곱이 될 것이고 그 운동 에너지의 세기는 가해준 그 전기장의 세기에 비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EV가 되겠죠. 이로부터 V 제곱은 m분의 2EV라고 하는 하나의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온은 자기장하에 놓이게 되면은 원심 이렇게 휘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휘어지게 되기 때문에 원심력, 센트리퓨갈 포스가 작용을 하게 되겠죠. 이때 생성되는 원심력은 mR분의 V 제곱에서 되고 이때 생성되는 원심력의 크기는 이 자기장에 가해준 이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할 것입니다. 자기장의 세기는 BEV로 나타나게 되겠죠.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V 제곱을 계산하게 되면 V 제곱은 m제곱분의 b제곱, e제곱, r제곱이 될 겁니다. 즉 1번식하고 2번식이 둘 다 V제곱이기 때문에 1번식과 2번식을 동일하게 두게 되면은 이와 같은 식이 얻어지고 이 식을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은 어떤 M 오브 G 값은 걸어준 자기장에 비례하고 그리고 곡률 반경에 비례한다라는 공식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곡률 반경을 측정하게 되면 M 오브 G 값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행시간 질량 분석관, 타임 오브 플라이트 방식의 질량 분석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행시간 질량 분석관은 말 그대로 생성된 이온들이 검출기에 도달하는 비행시간을 측정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모든 이온들은 동시에 출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자그마한 이온들이 큰 이온보다는 더 빨리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비행 시간을 측정을 하게 되면 이 비행 시간하고 이 타임하고 M 오브 G의 어떤 관계가 성립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 타임 오브 플라이트 방식의 질량 분석가는 아주 이그젝트 매스를 측정할 수 있는 아주 고해상도 질량 분석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디하고 보통 타임 오브 플라이트는 말디하고 많이 연결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말디 플레이트에 매트릭스와 어넬라이트를 도포를 하고 여기다가 레이저를 가해주게 되면은 어넬라이트, 프로토네이티드 어넬라이트가 형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이때 형성된 이온은 세 가지 이온이 형성됐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자그마한 이온들이 더 빨리 도착하게 될 것이고 큰 이온은 나중에 도착하게 되겠죠. 즉 비행 시간이 큰 이온의 비행 시간이 훨씬 더 크게 될 겁니다. 즉 비행 시간과 M 오브 G는 서로 비례하는 관계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행 시간을 측정하게 되면은 그 이온의 M 오브 G 값을 알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식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그 이온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죠. 그 가해준 전압의 세기는 EV가 일렉트론 볼트가 될 것입니다.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우리는 M 오브 G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비행 시간에 비례하는구나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타임 플라이트 질량 분석관의 길이에는 반비례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됩니다.
자, 질량 분석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검출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렉트론 멀티플라이어 검출기, EMT라고 하는 검출기가 있고요. 일렉트론 멀티플라이어 튜브가 되겠죠. 그리고 PMT라고 하는 포토 멀티플라이어 튜브, 포토 멀티플라이어 튜브를 가진 검출기, 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EMT는 우리가 이 EMT에 도착한 한 가지 이온으로부터 하나의 이온으로부터 약 10의 6승계의 전자가 생성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이 신호를 아마 정폭하는 장치가 결국은 검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수명은 보통 1 내지 2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질량 분석기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검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사하는 이온에 대해서 이쪽 부위가 계속 오염이 발생하게 되겠죠. 오염이 발생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수명이 좀 짧은 PMT에 비해 짧은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포토 멀티플라이어 튜브 PMT 디텍터의 경우에는 이온이 변환해서 다이오드에 충돌을 하게 되면은 2차 전자가 형성이 되고 이 2차 전자로부터 포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포톤은 강정폭기에서 정폭이 되어서 신호가 크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 안쪽 부분이 진공으로 이렇게 밀봉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이 되지 않아요. 이 유리관 바깥쪽은 세척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척이 되고 안쪽은 오염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수명이 긴 장점이 있는 것이 포토 멀티플라이어 디텍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질량 분석기로부터 우리가 분자량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분자량을 하게 되면은 화학적인 분자량이 있고 그리고 질량 분석기에서의 분자량이 서로 달라요. 우리가 화학적 원자량이라고 하면은 주어진 원소에 대한 모든 동위 원소의 질량 평균 값이 화학적 원자량이 되겠고 이 화학적 원자량의 합이 화학적 분자량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메탄 가스를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메탄 가스의 화학적 분자량은 메탄은 탄소가 하나 있습니다. 탄소는 원래 탄소 12하고 탄소 13이 자연계에 존재하고 있는데 탄소 12가 대략 한 99% 정도가 탄소 13이 1% 정도가 존재하고 있어요. 이거의 평균 질량값을 내게 되면 12.0111이 됩니다. 이거 더하기 그리고 수소 원자의 평균 질량값 1.0079인데 4개가 있으면 곱하기 4가 되겠죠. 이걸 하게 되면 16.0427이 화학적 분자량이 됩니다. 메탄가스에. 하지만 질량 분석기에서는 분자량이 서로 M 피크하고 M 플러스 1 피크가 서로 나뉘어서 관찰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M 피크라고 하는 것은 C12로 구성이 되고 그리고 프로톤은 1H로 되어 있을 때 M 피크가 되겠죠. 12.0000 1.0078인데 4개가 되니까 16.0312라는 피크가 하나 관찰이 되고요. 그 다음 M 플러스 1 피크도 관찰이 됩니다. C12가 아니라 C13으로 되어 있으면 13.0034가 되겠죠. 그리고 1.07 곱하기 4기 17.0346이라는 M 플러스 1 피크도 관찰이 되는데 이걸 우리가 동위원소 피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동위원소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이 C13 같은 경우는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M과 M 플러스 1의 존재 비율은 100대 1.17이 된다고 합니다. C13의 존재 비율이 1.11이 되고요. 그리고 듀트리움의 자연계 존재 비율이 0.01인데 4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4를 했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1.17%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질량 분석기에서는 이와 같이 화학적 분자량으로 나타나지 않고 서로 M 피크와 M 플러스 1 피크가 서로 나뉘어서 관찰되는 것이 아주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화학적 분자량을 예를 들게 되면 화학적 분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동위원소 피크의 weighted average 값으로 나오는 것이 화학적 분자량이 되겠죠. weighted average라고 하면은 C12는 99% 존재하고 C13는 1%가 존재하는데 이거를 다 고려를 해서 계산한 평균 값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즉, 이 정도가 이 값이 화학적 분자량에 해당된다라고 한다라면은
질량 분석기의 분자량은 질량 분석기는 이와 같이 피크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모든 동위원소 피크가 다 분리돼서 관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왼쪽에 나타나는 피크를 우리는 모노 아이소토픽 매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노 아이소토픽 매스라고 하면은 각각의 엘리멘트의 가장 어번던트한 동위 원소의 그 질량 값에서 계산된 분자량이 모노 아이소토픽 매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12로 되겠죠. 옆에 있는 거는 C13이 하나 있는 경우 C13이 두 개가 있게 되면은 N 플러스 2가 되겠죠. C13이 세 개가 있게 되면 N 플러스 3 피크가 관찰될 수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인데 가장 어번던트한 동위원소로부터 계산된 질량값이 모노 아이소토픽 매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분자 이온 피크라고 하면은 몰레큘러 아이온 피크는 질량 스펙트럼에서 가장 높은 질량의 이온이 몰레큘러 아이온 피크가 되는데요. 이때 동위원소 피크는 제외가 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쪽에 있는 질량 스펙트럼을 보게 되면 여기서 가장 높은 질량의 이온은 64가 되겠죠. 근데 64라고 하는 것은 C37의 동위원소로부터 나온 거예요. 실제 CL35가 가장 많잖아요. CL35를 하기는 62가 되겠죠. 그래서 동위원소 피크는 제외하기 때문에 62가 분자 이온 피크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염소 35와 염소 37의 미온은 대략적으로 3대 1 정도가 돼요. 그래서 실제 인텐시티도 62가 3이라고 한다면 64는 1 정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브롬의 경우에는 79와 81의 존재 비율이 1대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브롬의 경우에는 두 피크의 높이가 거의 유사하게 관찰이 됩니다. 그죠? 자, 스펙트럼에서 가장 높은 질량의 이온이 분자 이온 피크이지만 역시 어덕터 이온 피크는 제외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아래쪽의 질량 스펙트럼을 보게 되면은 이 39라고 하는 것은 모 물질에 포타슘이 결합되는 포타슘 어덕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이 분자 이온 피크가 아니라 제일 왼쪽에 있는 N 플러스 H가 프로토네이티드 몰레큘러 이온이라고 하는데요. 프로톤이 결합되어 있는 분자 이온이라고 하는 거죠. 이 피크가 분자 이온 피크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LC 매스로 분석을 하게 되면은 다양한 어덕터 이온들이 많이 발견이 돼요. 이와 같은 포타슘 어덕터, 소듐 어덕터가 결합되게 되면은 MH보다는 22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암모늄 어덕터가 생성되게 되면 MH보다는 17이 증가하게 됩니다. 포타슘 어덕터의 경우에는 39가 증가돼서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어덕터 이온이 LC매스에서는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자, 분자 이온 피커에 대해서 우리가 GC매스로 분석하는 경우 그리고 LC매스로 분석하는 경우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GC매스는 주로 EI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LC매스에서는 ESI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EI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몰레큘러 라디칼 케타이온이 형성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ESI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프로토네이티드 된 몰레큘러 이온 형태로 관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는 분석 기기에 따라서 몰레큘러 라디칼 캡타이온이 관찰되기도 하고 또는 프로토네이티드 몰레큘러 이온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질량 스펙트럼을 해석할 때 나이트로젠 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EI 방식에서 나이트로젠 룰 같은 경우에는 짝수계의 질소 원자를 가진 화합물의 분자량은 짝수가 되고요. 홀수계의 질소 원자를 가진 화합물의 분자량은 홀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암모니아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NH3 암모니아의 분자량은 17이에요. 그죠? 근데 암모니아 구조를 보게 되면 질소 원자가 홀수계가 존재. 하나니까 홀수계다. 그죠? 그러니까 이 화합물의 분자량은 홀수 17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나이트로젠 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떤 화합물 같은 경우는 불안정한 분자 이온을 형성하기 때문에 분자 이온 피크가 관찰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탈수가 용이하기 때문에 M-18
해당하는 피크가 관찰되기도 하고요. 아세테이트 화합물의 경우에는 아세테이트, 즉 초산이 소실이 되어서 M-60의 피크가 관찰이 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화합물을 분석할 때 그 화합물의 구조에 따라서 이와 같은 몰레큘러 이온이 관찰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뭐 물이 떨어져 나간 피크 또는 초산이 떨어져 나간 피크가 관찰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분자식을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질량 스펙트럼을 얻게 되면은 X축이 M 오브 G 값이 되고 Y축은 relative intensity, 저 퍼센테이지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베이스 피크를 100으로 두고 나머지 조각이온들에 대한 인텐시티를 상대적으로 표시한 것이 질량 스펙트럼이 되겠는데요. 이 질량 스펙트럼에 관찰된 조각이온을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 화합물의 구조를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정확한 우리가 질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고해상도 질량 분석기, 하이 레졸루션 매스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때 고해상도 질량 분석기에는 레졸빙 파워라고 하는 R 값이 존재하는데요. R 값은 델타 M 분의 M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졸루션 해상도가 5000이라고 하면은 이 5000이 의미하고 하는 것은 5000과 5001 두 화합물들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500.0과 500.1을 구별할 수가 있고요. 50.00과 50.02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해상도가 5000인 경우죠. 자, 예를 들어서 M 오브 G가 28.0188이 관찰되었다고 합시다. 저해상도 질량 분석기를 사용하게 되면은요, 일산화탄소, 질소, CH2N, C2H4가 다 M 오브 G 값이 28이에요. 저해상도 질량 분석기는 유닛 레졸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28로 나타나게 되면은 이 중에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해상도 질량 분석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M 오브 G 값을 소수점 네체 자리까지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있게 되고 28.0188에 해당하는 것은 CH2N이기 때문에 N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그 구조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고해상도 질량 분석기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고해상도 질량 분석기에서 허용 가능한 에러의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10ppm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분자량이 5만인 어떤 단백질이 있다라고 하면은 ppm이 파트 퍼 밀리언 100만 분의 1이기 때문에 100만 분의 5만 곱하기 10 해주게 되면은 0.5 정도의 에러만 허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9,999.5에서 5만.5 사이에서 피크가 반드시 관찰이 되어야 하겠죠. 자, R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두 가지 이온 112.12528하고 112.08888이 있다라면 이 두 이온을 구별하기 위한 R 값은 이 두 이온의 매스 차이 0.03640분의 112 하게 되면 적어도 3000 이상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어야 이 두 이온을 구별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562.64206과 562.60566의 경우 이 두 이온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R 값은 15,440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15,000 이상이 되어야 이 두 이온을 구별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R 해상도의 정의는 이 델타 M 분의 M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델타 M은 전체 어떤 피크의 중간 위치에서의 피크 폭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또는 델타 M은 측정하고자 하는 M 오브 G의 마지막 자리 수치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5,000까지 측정하고자 한다면 R 값은 1분의 5,000에서 적어도 5,000 이상이 되어야 실제 5,000을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5,000.01까지 측정하고자 한다면 R 값은 0.01분의 5,000에서 적어도 해상도가 50만 이상이 되어야 우리는 5,000.01까지
그 화합물의 M of G값 또는 분자량을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매스 에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자, 매스 에러가 15ppm인 경우, 24ppm, 55ppm인 경우를 봅시다. 15ppm인 경우 해상도는 18,100이 되고 55ppm은 약 4,500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5ppm 에러인 경우에는 서로 피크가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해상도가 4,500인 경우에는 피크가 거의 두리뭉실하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해상도가 좋은 고해상도 분석 질량 분석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피크가 정확하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 화합물의 M of G 값 또는 분자량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은 고해상도 질량 분석기를 이용해서 그 화합물의 구조를 분석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자, 동위원소 비율에 대한 데이터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M 피크 M 플러스 1, M 플러스 2 피크의 상대적인 크기를 우리가 이론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에탄 분자를 예를 들어 봅시다. C2H6이기 때문에 M에 해당하는 것은 C2개가 C12가 2개, 그리고 프로톤이 6개 있는 경우가 되겠죠. 이때 분자량은 M 오브 G는 30이 됩니다. 이 값을 우리가 100으로 두게 되고요. M 플러스 1에 해당하는 것은 31이 되겠죠. 31이 되기 위해서는 탄소 2개 중에 하나가 C13 이거나 또는 수소 6개 중에 하나가 두트림 경우가 되겠죠. 자, 탄소 2개 중에 하나가 C13이 될 확률은 탄소 C13의 존재 비율 1.08 곱하기 탄소 2개 일을 하게 되면 2.16%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수소가 중소소가 존재할 확률은 0.016%고 총 6개니까 6을 곱하게 되면 0.096%가 됩니다. 이 둘을 더하게 되면은 M 플러스 1 피커의 존재 비율은 2.26%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M과 M 플러스 1의 상대적 크기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아래쪽에 질량 스펙트럼으로부터 그 구조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M 오브 G 값이 14, 15, 29, 31, 32가 관찰이 되네요. 조각이온의 M 오브 G 값이 되겠습니다. 보통 자연계에 존재하는 유기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CHON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C는 12, H는 1, 산소 16, N은 14니까 이것으로부터 한번 구조를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가 되면은 12, CH2가 되면은 14가 되겠죠. 그 다음 15라고 하는 것은 CH3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5하고 31과 차이를 보게 되면은 16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CH3에 산소가 하나 결합되어 있는 CH3O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게 되고, 다음 31이 있으니까 프로톤이 하나 붙게 되면은 CH3OH 하면은 32가 되겠죠. 그래서 이 화합물은 메탄올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조각이온의 구조 해석을 통해서 이 질량 스펙트럼의 나타내는 화합물의 구조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조금 복잡합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뭐 26, 27, 62, 64 이와 같은 조각이온들이 관찰이 되네요. 역시 이와 같은 CHON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질량 스펙트럼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이니까 26은 C2H2 하면 26이 돼요. 그럼 27은 아마 C2H3가 되겠죠. 27하고 62 차이를 보게 되면은 35가 차이가 납니다. 35가 차이가 나는 것은 염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염소가 붙어 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62, 64니까 2가 증가를 했으니까 여기에 수소가 2개 있네. 그럼 CH3, CH2Cl이구나 라고 그 구조를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러한 구조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떨어져 나갔을 때 29라는 이온이 형성이 되어야 돼요. 근데 29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구조는 아니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볼 거는 염소 같은 경우에는 CL35가 있고 CL37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64라고 하는 건 Cl37, 즉 동위원수로부터 나타낸 피크구나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화합물의 구조는 이와 같은 구조가 될 것이고 60이라고 하는 피크는 Cl35로부터 나온 피크고 64는 Cl37에서 나온 피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계 존재 비율이 35가 3이고 37이 1이니까 그 크기도 3대 1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화합물의 구조는 클로로에틸렌이라는 화합물로 그 구조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질량 분석기를 구성하고 있는 기기 장치 중에서 질량 분석관과 검출기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리고 질량 스펙트럼 해석을 통하여 분자량을 결정하는 방법, 그리고 그 화합물의 구조를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